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찬호라고 합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전문 매체라고 할까요? 라이프인에서는 매년 수다회를 이렇게 개최해 왔습니다. 이른바 더 괜찮은 수다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2020년에는 범상치 않은 수다회, 범 내려온다 이런 주제로 했었고요. 2021년에는 대전환을 위한 발상의 전환, 대환장 수다회, 이름도 참 재밌게 붙였네요. 그 이어서 금년에는 사회적 경제의 조직 문화 이런 걸 함께 좀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런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동시에 다소 낯설고 좀 생소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화 이것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장님 강민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리어크 컨설턴트이시고 전에 한살림 인사교육팀장님이셨습니다. 서동재 컨설턴트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회투자지원재단 연구원 이경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서울 팀 코치이시고 HBM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혜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확인해 보니까 네 분이 전혀 모르신다고. 한 분도 서로 아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센터장님은 일방적이지 않길 원하는 저희 재단에서 그 서울 사회적 경제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고 계셔서 종종 뵙고 저희 자문도 많이 맡아주셔가지고 네. 나름 셀럽이시네요. 예, 셀럽이라고 하나요, 요새? 오히려 잘 모르는 사이 이런 이야기 별로 나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속 깊게 허심탄회하게 그런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그냥 직함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자신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그리고 지금 주로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앞으로 어떤 질문이 떠오를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 일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학생 때는 학생운동이라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쿠피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인데서 한 6년 정도 이사장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직의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센터에 온 지 한 이제 3년, 이제 4년 차 돼가니까 되게 그런 식의 경로로. 그래서 영리기업에는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은 뭐 사실 인생 전반을 놓고 뭐 이렇게 긴 경험은 아니고 주로 비영리 조직,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직업의 커리어를 가졌다고 할까? 그런 배경으로 오늘 여기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2020년 1월 23일부터 했으니까, 네, 20년 1월, 이제 4년 차 내년이. 전체 구성원이 몇 명쯤 저희가 돼요? 12입니다, 12명.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작은 조직은 또 아니네요. 좀, 네. 예, 좀 작다면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서동재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동재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한살림이라는 협동조합에서 가장 오래 일한 것 같습니다. 제 경력 중에서는요. 한 10년, 11년 정도 일을 했고요. 한살림에서 좀 일을 하면서 초반에는 뭐 조합원 교육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제가 강민수 센터장님 처음 뵀었는데 2013년도에 협동조합 기모법 시행되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창립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 좀 지원하는 일을 이제 한살림에서도 한국협동조합연구소랑 같이
4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했었는데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상담을 하는 인원으로 좀 결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강민수 센터장이 기획하셨던 교육에 저도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한살림에서 주로 한 절반 정도는 5년 정도는 임직원 교육 관련된 일을 했었고 뒤에 한 5년 정도는 인사관리 관련된 일을 했고요. 최근 한 3년 정도는 이제 수도권에서 일하는 직원들 인사관리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는 일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한살림에서 나와서 좀 더 다양한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인사관리 시스템을 뭐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돌아보니까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저는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막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어떤 빙하가 있으면 그 물 아래에 있는 부분에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직에 몸담고 계시진 않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제가 뭐 속해 있는 조직은 굉장히 작은 조직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조직은 있습니다. 예. 그 조직은 좀 규모가 있어요. 이제. 하시는 일이 그런 아까 조직의 물 아래 뭐 그런 네. 말씀하셔서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경험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이혜나님.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다양한 조직을 많이 거쳤다기보다는 저는 그 대학원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 학부 시절에 좀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협동조합, 특히 이제 생협을 알게 됐는데 제가 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진로의 방향과 굉장히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협동조합 경영학과 성공회대 협동조합 경영학과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지내다가 이제 MTA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는데 그 MTA를 만나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그 MTA를 만난 그 프로그램을 경험한 그 대학생 친구들의 변화가 굉장히 좀 저에게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청년들이 더 졸업 이후에 더 많이 사회에 배출되고, 이런 그 MTA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어떤 뭔가 팀 기업가 정신, 그리고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을 배출하는 것이 조금 더 보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또 진로를 좀 변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 졸업 이후에 바로 그 HBM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제 레인 서울이라는 몬드라곤 대학교 MTA 프로그램의 4년제 학위 과정의 서울 로컬 과정의 팀코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HBM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그런 쪽에도 좀 기여해 보려고 같이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HBM은 뭐 약자예요? 해피브릿지 몬드라곤의 약자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해피브릿지 노동자 협동조합이 세계 최대 노동자 협동조합 중에 하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과 이제 계속 인연을 맺어 오다가 몬드라곤 대학교와 MOU를 통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조직이고요. 원래는 HBM 그 협동조합 경영연구소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전공은 뭐 하셨어요? 대학원.
경영학 중에서는 저는 마케팅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 전공은 아니지만 그 조직 문화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MTA라는 컨텐츠를 만나게 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HBM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방식의 어떤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대외적으로 사업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느끼게 된 지점들이 좀 있어서 요즘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과도 당연히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이경원님. 네. 저는 사회투자지원재단에 작년 2월에 입사해서 아직 2년도 안 됐긴 한데, 저도 그 아까 이해나 연구원님처럼 대학원에 오래 있어가지고, 저는 대학원에서 인류학 전공을 했어서, 그래서 이제 석사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 성남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연구로 했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예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사회적 경제가 그런 줄 알고 그 박사 과정에도 그런 그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현장이랑 학문으로 공부한 거랑 되게 비교하면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갭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고자 이제 현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으로 접해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그래서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랑 뭔가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그 학술적으로 배운 것대로 실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직 그 연차는 되게 낮지만 그 공부했던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 인류학에서는 아무래도 참여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재단에 연구원들이 몇 분 더 계신가요? 재단의 연구원, 저희 직원이 총 7명인가 8명인데 한 절반이 반상근이라 가지고, 그리고 출장이랑 외근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팀 자체도 되게 조그맣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약간 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하는 곳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현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페다고지 학습 공동체라고 좀 그런 현장 활동가 분들 중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이제 모아서 과제로 가져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팀 학습식으로 그거를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를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2년 동안 맡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그 과제의 겉면적인 건 다 다른데 근본적인 건 다 조직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직 문화를 막 처음부터 관심 갖고 온 건 아닌데 페다고지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배경에서 정말 아주 독특하게 지금 일과 결합돼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시는 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 주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직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 다음에 2015년, 6년 그쯤에 청소년 센터를 2번 정도 운영했던, 다 합쳐서 한 5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다 부센터장이었고, 한 번은 한 10명이 안 되는 작은 조직, 그 다음에 한 30명 되는 이런 2번의 경험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만 할 때보다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면서도 많은 걸 또 배우고, 고민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도 바탕에 깔고 오늘 이야기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선 좀 개인적인 얘기 좀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큰 얘기 추상적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스토리부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의 풍경이 주로 떠오르나,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정확하게 번역이
그 회사는 직원을 설레게 한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원어가 Alive at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 제목이 훨씬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일에서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책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영리를 다룬 건 아닙니다. 일반 직장 얘기인데, 과연 뭐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야, 빨리 가야지. 토요일 날 월요일에 출근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직장인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정말 그냥 해야 되니까 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언제 때려칠까 이런 사직서를 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딱 직감적으로 아침에 일하러 나가실 때 지금 이제 직급이나 연차나 젠더 이면에서 굉장히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여러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지명하거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가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어떤 느낌, 감정, 마음이신지. 예. 저부터 할까요? 저는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6월까지 그 한살림이라는 생협연합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물론 뭐 힘든 게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일을 해왔던 것 같고, 요즘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곳에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평상시보다 좀 많이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좀 정신없이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쯤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늘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냥 오늘 하루 뭐 했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돌아보면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허무한 마음도 드는데 좀 뒤를 확 돌아서 보면은 뭔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비슷해요? 퇴근이 더 좋죠. 퇴근하면 보통 이제 뭐 저 요즘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퇴근하고 시간을 또 잘 보내서 힘을 얻어서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누가 하실까요? 사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뭔가 특별한 감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출근 너무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출장을 좀 갈 때가 있는데 출장 갈 때는 좀 막 피곤하더라도 좀 갈 때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뭔가 어떤 얘기 들을지 막 그런 것들이 막 궁금하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고 이런데, 약간 사무실에서는 그 출장 갔다 온 거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행정적인 거나 뭐 좀 서류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사무실 나가서 물론 회의할 때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약간 저는 사무실 나가고 퇴근할 때는 그냥 되게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 느끼는 것처럼 별 생각이 없이 피곤하다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것 같고, 출장 갈 때는 좀 그래도 좀 들뜬 기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혼자 가서 관찰을 현장 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은 다 같이 한 두세 명씩 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류학을 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업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게 조절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호기심이 아주 풍부하셔서 또 재밌는 그런 일들을 많이 기획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십니까?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좀 저희는 모든 일을 팀으로 하거든요. 네, 저희는 코칭도 팀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팀제의 그런 팀이 아니고 여기 저희가 이야기하는 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친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친구보다는 멀지만 동료보단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딱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제 출근 길부터 이제 일을 거의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꼭 막 항상 저희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일이 많고 조금 어떨 땐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고민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막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라거나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별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저희는 좀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지내다 보니까 항상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거는 항상 기대되는 부분이고 일적으로는 항상 이제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지 막 투두리스트를 막 생각을 하거나 하면서 가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지금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4개월이 안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퇴근이 좋은데 이게 마냥 좋지는 또 왜냐면 그게 또 다른 출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퇴근할 때 마음은 회사 일은 잘 끝났고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일터는 저에게 저다움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임신 출산으로 좀 힘들 때도 저희 팀원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붙잡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는 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운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힘이 됐죠. 그래서 동료들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이고 그래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팀워크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대화 중심으로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이 또 직급이나 위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제일 이제 연차가 높으신 입장에서 지금 말씀 들은 걸 포함해서 어떠신지? 일단 제 개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제 출근 퇴근과 관련해서 달라진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 개인사로 놓고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는 지금 한 이제 10년 됐는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된 지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전에 비해서 더 바빠졌어요. 예, 훨씬 많이 바빠졌고. 제일 생애에서 제일 바빴던 때는 2013년, 14년 이때인데 제가 그때 하루에 뭐 출퇴근 같은 건 개념이 거의 없이 살기도 했었고 그때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우리 사무실 앞에 오륜 사우나라고 있었는데 일하다 거기에서 자고 다시 와서 일하고 한 그런 적도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2013년, 14년도에 저희 이렇게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는 거를 기록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일할 때. 근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일하면서 이제 쿠피즈 협동조합 만들 요 즈음에 제가 320일 정도 일했더라고요. 1년 365일인데 한 320일 정도 일하고 생애 가장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때. 그리고 책도 하나 쓰고 그때는 무슨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일이 그냥 다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지나서 쿠피즈 협동조합을 본격적으로 이제 했을 때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그때도 의미가 없죠. 조직의 대표니까.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거는 25일이었어요. 월급날.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막 일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급여를 해야 되고, 어떤 해에는 제가 2016년, 17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1년 쉬었더니 막 빚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관에 신협과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하는 데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월급 주고, 근데 그전에는 그 성과급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계속 한 3년 흑자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야, 이거 경영자라는 게 그 성과는 나누어도 실패는 나눌 수 없구나. 실패는 온전히 경영자의 몫이구나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그 깨달았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뒤에 그 이제 센터로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로 와가지고는 무슨 족쇄가 하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하고 민간委託권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센터로 온 뒤에도 뭐 그렇게 출퇴근에 이렇게 연연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고. 얼른 봐도 센터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기거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듯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연 놓고 보면 기본법 이전 이후로 나눌 수 있고, 이전 이후로는 무슨 출퇴근에 대해서 그렇게 뭘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걸로는 일을 안 했고, 그 과정 중에도 짧게 잘라서 얘기하면 그 급여를 책임지고 일을 했던 경영자하고 그 민간 위탁기관의 대표로 일할 때의 출퇴근 개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부담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맥락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그 10년 남짓의 기간 중에 예. 아주 상투적인 용어로 가장 그래도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 피크는 두 번인 것 같아요. 2013, 14년 때 넘어올 때 그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경험을 가졌을 때, 요때 굉장히 기뻤고, 삶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넘어와서 2020년 고한에도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센터가 시민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 일부 그 제 나름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나름 혁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두 개 피크고, 뭐 이거 자랑 같은 건데 자랑인가? 이거 하여튼 제가 온 뒤로 우리 사무실에 퇴사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전에 제 오기 전에 조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 온 뒤로는 아무도 퇴사자가 없어서 뭐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조금 약간 뿌듯하달까? 퇴사자가 없어진 것은 왜 그런지 이따가 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한 것은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또 내세운 그런 비전, 가치, 이것은 참 바람직하고 고결한데,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일상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 뭐 한없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규약 같은 것, 말로 딱 표현이 안 되지만 당연시되는 그런 어떤 전제들,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누가 한꺼번에 만든 것도 아닌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조직 문화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인가 아닌가. 또한 다른 축은 개인이, 그 구성원들이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사분면을 얘기하자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과도 잘 나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성과는 나는데 조직원들은 막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은 참 행복하고 좋은데 성과는 안 나는 그런 게 있고, 제일 나쁜 건 이제 성과도 안 나고 다들 짜증나서 서로 원망하는 그런, 뭐 큰 모델로 보면 그런 거일 텐데, 과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죠. 아까 동재님께서 그 물 밑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 좀 먼저 듣고 싶어요.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회적 경제 뭐 비즈니스라거나 사회적 경제가 생산하는 뭐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조직이 빙하로 만약에 은유할 수 있다면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인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거겠죠. 뭐 오늘 다루고 있는 조직 문화라거나 리더십이라거나 거버넌스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의 빙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 좋은 가치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게끔 우리가 잘 운영하는가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인데 이제 저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그런 거였던 거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가치만큼 실제로도 그걸 운영에 반영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하고 있나. 그래서 사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계속 해왔던 편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일관성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문제로 네. 이건 아닌데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이건 아닌데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이건 아닌데요. 글쎄요, 제가 좀 관찰하거나 좀 이야기 나눴던 조직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건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실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중요하고 뭐 특히 점점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점점 중요해지고 내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직장에서 조직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경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 이면에는 좀 전략적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측면들도 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뭐 조직 문화나 조직 풍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이 만약에 배라고 한다면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 명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한테 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성원 개개인들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소통하고 있는가. 사실 구성원들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끔 소통하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일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게 잘 정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윈윈하려면 사실 앞서서의 전략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이라는 건 결국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거죠. 뭔가 선택에 따른 포기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를 포기한다는 건 또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이제 막 이게 구성원들이 다 열정적으로 또 많이들 일을 하잖아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의 일과 나와 이렇게 막 일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개개인들한테도 뭔가 상처가 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걸 참 뭐랄까요 어려워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뭐 리더들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주로 조직장 분들, 리더 분들이 이제 그런 전략 레벨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고 먼저 고민한 것들을 구성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율, 조정 내지는 조정되는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네. 훅 들어가니까 핵심을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화두입니다. 민주적 운영, 의사결정 이런 점에서 그동안 혹시 길지 않은 근무 기간이었습니다만 이 점에서 내 생각과 좀 달랐다, 아쉽다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재단이 저는 가끔 회의 재단인가 싶을 정도로 회의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다른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한테 막 저희 재단에서는 그 구성원들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는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말단에 있으면 얘기를 못 하지 않냐 하는데 뭐 업종이나 직종이 달라서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게 이 회의를 하는 게 좋은 건가 했는데 회의를 길게 하고 많이 하지만
결과가 그만큼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그리고 좀 회의를 많이 하니까 서로의 속마음은 많이 확인이 되는데 그게 이제 봉합이 안 된 상태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약간 회의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감을 가지는 그 뭔가 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내 의견이 잘 반영이 되거나 그 방향이 좀 수정이 되거나 하면은 회의를 했을 때 어떤 그 성취감 같은 걸 느낄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또 저연차다 보니까 뭔가 기존에 하던 것들에 새로운 거를 제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되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고착화하기까지는 또 약간 일련의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도 받아 수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상대도.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뭔가 제도나 틀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가 약간 이제 그 잘 효능감을 느낄 만큼 그게 이렇게 잘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잘 묻어난다 해야 되나? 잘 녹여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의 한 번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보통은 2시간 정도? 근데 진짜 제일 길게 했던 거는 사업 때문에 하긴 했는데 한 5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5시간 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는 몇몇은 지쳐 떨어져서 그냥 계속 얘기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견이 봉합이 안 되는 거죠, 뭔가. 근데 그 한 측면에서는 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 있구나 싶으면서도 그 불편함을 근데 어쨌든 계속 안고 가는데 그걸 안고 가면서 이게 좋은 값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경원님 말씀에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지금 모아지고 있는가, 수렴되는가 이런 회의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 어떠신지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수평적이어서 연차도 전혀 인지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다 이제 뭐 직급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사실은 목소리의 크기는 되게 동등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직급이라던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뭐 민주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의견 수렴이 돼도 의견 수렴이 결국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그 경영이 되어야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사적인 어떤 그룹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가 있고 이제 아까 동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략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실행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여러 이렇게 지난한 또는 뭐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들을 실행하는 그 체계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도 좀 조직 측면에서 많이 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제 그 발산하고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수렴이 된 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데까지 그 전달 체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잘 관리되어야만 구체적인 그 전략적인 성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두 분 말씀은 이른바 일머리라는 게 약간 부족한 거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직급이 높다고 해서 또는 남자라고 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래서 눈치 보게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유롭게 말을 하는데 말하고 나서 뭐 진행되는 걸 보면은 좀 약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게 좀 허공에 날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 점에서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아까 우리 뭐 사회적 경제 이제 조직 문화의 문제 같은 걸 이제 말하는 건데 되게 이제 제가 감각하기로는 이랬었거든요. 이제 오늘 토론회가 이 각본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원래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회적 경제의 가치 같은 걸 얘기할 때 제가 감각하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후배 세대들 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정서적 행복 같은 이제 탈물질적인 가치관에 훨씬 더 많은 웨이트를 두고 사회적 경제에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이 사회가 뭐랄까 변화하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상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이게 하는데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비교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일하는 데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지점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뭐 이 그룹을 대표해서 제 50대 중반의 리더들을 대표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일단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일단 뭐 얘기한 대로 많이 못 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전제하고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저 스스로도 이렇게 묻는 질문인데 돈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일을 후지게 해라는 것과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입금되는 만큼 일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은 일로서, 그러니까 그거 이미 전제돼 있고 일은 일로서 잘 해야 되는데 또 우리도 그럼 입금되는 만큼 일하는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들여다볼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상적이다. 근데 그 민주적인 거라는 게 도대체 운영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충분히 감각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조직 운영의 혁신적인 씬들은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기업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우리 쪽으로 다시 모방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쪽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혁신들이 우리 내에서 존재하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조직 문화를 바꾼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 문화가 좋은 기업,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얘기하면 우리는 멀었네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이들을 놓고 볼 때 민주적으로 그러면 일한다는 것이 그 사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우리 사회적 경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논쟁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는지는 조금 질문인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회의가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KPI는 회의 숫자 이걸로 돼야 되잖아요.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그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건 만장일치를 말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황님을 뽑을 때 꼼글라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뽑지만 우리가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3분의 2 참석에 2분의 1, 어떤 거는 2분의 1 참석에 2분의 1로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시에 아까 얘기한 크게 놓고만 미션 비전에 합의하고 그것을 잘게 쪼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한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는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민주적 운영이 안 되는 게 사회적 경제의 조직의 문화에서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때,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경제가 일반 영리 기업보다 좋은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우리 일의 정체성, 우리의 조직의 문화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영리 기업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문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그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신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점에서 충분하게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다. 아니 뭐 우리 그 서동재님 연구하시는 데서 혹시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한번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하고 영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의 만족도 같은 게 비교된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 문제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본 적은 없고 저도 이제 연구를 더 해볼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몇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다 또 각자의 기관에 계시니까 아마 2023년도 사업 계획을 아마 수립을 이미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만 간혹 제가 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좀 그런 점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열돼 있는 거죠. 해야 하는 일들에 마치 이제 투두 리스트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일들이 다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 안 보이는 것이고 약간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성원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그냥 덧붙여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는 없고 붙는 것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르게 말하면 저는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3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직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잘못된 모델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던 것이고,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취약성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마치 이제 민주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 레벨에서의.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화두로 던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명확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데 마치 이제 명확해야 하는 것과 조직이 되게 유연하게 구성원들의 창발성이 막 발휘되고 이런 것이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명확함에 기반해서 구성원들의 창발성이 발휘가 되거든요. 아, 내가 저기 기여하려면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물질적 가치, 탈물질적 가치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웨슬로우 욕구 단계설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저도 이제 그 급여라거나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구성원들한테 그런 행동을 역으로 더 유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면 오케이 나도 그러면 받은 만큼 일해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뭔가 동기부여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되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구성원들의 의식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본 욕구가 충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괴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직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원들이 의식이 많이 그곳에 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제 그건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뭔가 공정하지 않은 배분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급여가 절대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직면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큰 주제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일단 뒤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워낙 중요하고 커서 뒤로 좀 넘기고 앞에 말씀하신 거 먼저 좀 다루고 싶어요. 일이 끊임없이 나열되면서 우선순위가 잘 안 보인다. 이게 명료하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그 뭐가 중요한지 분별이 안 되는, 이거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하냐면 앞에 거하고 좀 겹쳐지는데,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덜 상처받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서로 많이 배려하는 좋은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걸 가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건 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어떠세요? 계속 옆에서 공감의 말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원래 리액션을 잘해서. 근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요. 저도 지금 마지막 해주신 말씀, 저 사실 아까 딱 어떤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냐고 훅 들어가셨을 때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문화. 그게 사실 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주적이고 옳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뭐 약간 아까 일머리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만약에 일이 낯설고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구성원으로서도 노력을 해야지만 조직적으로도 서포트가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을 캐치하고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개인과 조직이 동시에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조직 문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민주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조직 문화가 민주적인 조직 문화라면 그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줄 거고, 민주적이지 않다면 결국엔 개인에게 맡겨지거나 위계에 의해서 뭐 사수가 가르쳐서 뭐 이렇게 트레이닝 되다가 결국에는 못하면 뭐 또 잘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아닌 것이 저는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주적 조직 문화가 항상 성과를 보장하느냐면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거는 그것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조직의 상황에 맞게 분별 있게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조직 자체의 역량을 또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뚜렷해지고, 무엇보다 그 목표 하에 해야 하는 것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이 충분한 동기부여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조직의 니즈가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일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또 일상의 민주주의란 측면에선 전 또 침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임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유입되는 많은, 저는 이건 뭐 청년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저는 원래는 그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었던 학부생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좀 방향이 이렇게 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영역에 저는 저처럼 뭔가 돈보다는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경원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효능감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로 이제 논문을 쓴 것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서 이 영역에 왔는데 실제로 기여를 내가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작든 크든
그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사실은 이런 조직 전반의 어떤 전략적인 것들, 과업에 대한 것들, 그것은 이제 과업의 명확성, 전략적인 방향성, 과업의 양, 이런 것들이 사실 균형 있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것이 잘 정리되는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시스템, 뭐 체계 이런 것들로 또 구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저는 뭘 느끼냐면 결국엔 관계 또는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뭐 더 친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해준다거나 뭐 더 일 좀 더 잘 해주는 사람이 대신해준다거나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일을 잘 못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이제 조직이 그것을 다 감당해주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소진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인 조직의 그 시스템 자체는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민주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겠죠. 이게 맞나? 차라리 정확하게 인사평가 해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모두에게 맞지 않나? 일단 내가 너무 힘든데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적인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정확한 피드백. 이 정확한 피드백은 사실 이제 저희 그 MTA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기도 한데 충조평판이라고 저희가 흔히 하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학습과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그런 피드백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팀의 성장을 위해서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적확하게 주는 것 그런 것을 주는 시간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평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피드백에 대한 게 없다면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해결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듣기도 했고 이제 저희도 이제 연말에 피드백을 이제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여지는지 알게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